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석민수, 이세중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역 전쟁 혹은 관세 협상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래도 좀 한시름 놓았죠. 고비를 좀 넘긴 것 같고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 조선업 대표회사 한화오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그 미국 법인에 대한 제재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좀 철렁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공식적으로 이제 푼다고 발표가 난 겁니까? 평가부터 좀 해본다면 이세중 기자.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달에 그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업 겨냥한 그 미 무역 대표부에 그 300일조 조사 협력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중국 기업에 해를 끼쳤다. 뭐 이러면서 그 한국 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 하나필리조선소나 하나시핑 이런 5곳을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이제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지난달 30일에 이제 시진핑 트럼프 미중 정상이 만나서 우리 무역 전쟁 이제 확전하지 말자 이런 합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0일조 조치를 중단을 했고 그에 대응해서 이제 중국도 1년간 유예를 이런 제재를 결정하는 그런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1년 유예죠. 완전히 뭐 없애겠다, 아예 안 하겠다는 또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이번에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결론 자체가 1년 봉합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본질적인 거는 저로 합의 안 했고 뭐 타이완 문제라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1년만 일단 미뤄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수 제재였던 한화에 대한 그 한화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유예도 1년 미뤄놓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방학 숙제 미루듯이 미뤄놓은 거여서 이게 해결된 건지는 아닌지는 약간 애매합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선업 협력 여기에 대해서 또 신경을 또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측의 무역 보복에 대한 또 재보복 카드로 또 이걸 또 안 쓰지도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민수 기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응을 한 거죠. 미국이 이제 펜타닐 관세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맞대응을 하는데 그 통상 전문가들은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중국이랑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중국이 뭔가 미국으로부터 타격을 받으면 한참 있다가 뭔가 반응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정말 이번에 그 히토류 관세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즉각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발표를 해버렸고 그 패키지에 이것도 같이 들어 있었던 거죠. 중국이 막 꼭 이것만 못마땅해서 그런가? 그건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 조선업 흐름이 사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걸 다시 붙잡아서 한국을 지렛대로 붙잡아서 다시 조선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하필이면 한화가 걸린 거죠. 왜냐하면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자체도 사실은 한국 조선업과 미국이 손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오션이 미국 정부와 손을 잡은 거거든요. 실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 한화가 타깃이 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화에 대한 중국이 제재를 하려고 했다가 푼 거는 뭐 해결이냐 아니냐 뭐 이거보다도 저는 이제 중국이 한국을 뭐 점잖게 표현하면 견제하는 뭐 괴롭힐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는 전통적인 방법은 히토류 수출 안에 뭐 그다음에 한한령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이 한국과 중국이 원투로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조선이 미국을 살려주겠다고 미국 쪽으로 확 붙으니까 이제 한국의 조선업을 괴롭히는 게 한국의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뭐 수틀리면 꺼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꼭 뭐 한화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3사 그다음에 거기에 협력업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원자재 조달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약점들이 있을 텐데 이제 중국이 그걸 유효한 카드로 활용하는 걸 하나 이번에 시범 삼아 보여줬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게 1년 유예였잖아요. 그럼 이제 1년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서 이거는 과연 얼마나 갈까? 그리고 1년 유예라는 그 기간을 딱 생각해보면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시즌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준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뒤에 약속을 지킨 적이 몇 개나 있나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또 바뀔 그 수 사이에 있고. 분명히 또 뭐 뭘 푸네 마네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년 10월로 일단은 미뤄놨지만 또 중국과 미국 사이는 언제든지 사실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는 우리 싸우지 않고 세계 넘버 1, 2를 나란히 하고 살겠다라고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긴장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내년 10월로 미뤄놓은 거는 뭐 10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은 합의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휴전이 끝나고 다시 국지전이 발생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중 간의 그 갈등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잘 봐야 한다.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떻게 말이 변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도 우리가 챙겨봐야 하는데 이른바 팩트시트라고 하는 상호 간에 이제 관세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떤 대응들을 할 것인가 약속한 문서가 공개돼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정상회담 끝나고 그 일주일 후에 공개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이거 안 나온 거죠. 벌써 지금 11월 중순인데 예. 원래대로라면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우리 측 설명을 보면은 이제 뭐 초안은 거의 마련이 됐는데 그 안보 분야 일부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언제 될지 지금 시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쟁점으로 나오는 게 그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에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해야 한다. 우리는 원래 자주국방 강화하려고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달라 요청을 네. 했고 미국의 핵 연료를 제공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의 조선업 제도권에 방점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자체를 건조하는데도 시간을 수년이 걸린다고 하죠. 뭐 2030년 이야기도 나오곤 하는데 근데 그게 아직 그 제조업 인프라가 약간 미국에서 만든다면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만들어도 또 들여오려면은 또 우리가 미국 법인에게 뭐 돈을 주고 사오는 형태 또 그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트럼프도 그걸 또 원할 테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하러 가기 직전에 경주에서 이제 뭐 X가 아니라 그 본인 소셜 미디어에 올렸죠. 그 트루스 소셜. 예, 네. 트루스 소셜에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필리조선소는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렇죠. 작죠. 네. 작기도 작거니와 그런 설비가. 안보 문제 때문에 좀 이 도크 자체도 폐쇄된 도크가 필요한데 그런 폐쇄된 도크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이 뭐 상선을 건조하는 데여서 사실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군함을 건조하는 도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필리조선소 자체가 그 방산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뭐 현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방위 물자를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셈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거랑 전혀 다른 규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서 이게 처음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냥 말로만 해주겠다 하고 정말 주기는 싫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또 뭐 그 두 정부가 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뭐 그 제가 뭐 군사 분야에 대해서 약간 문외한에 가까워서 한국에서 짓는지 미국에서 짓는지 이거는 사실 뭐가 더 상업적 합리성이나 군사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우 오래 걸릴 문제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 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해준 나라가 호주인데요. 네. 그래 호주 너희도 핵 추진 잠수함 가져도 돼라고 미국이 허가해준 게 2021년입니다. 자 그러면 첫 잠수함, 호주가 초도 잠수함을 가질 걸로 예상되는 해가 2034년이에요. 2021에 허가, 2034에 첫 잠수함, 13년 걸립니다. 이것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조선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기 때문에 이게 그게 막 분초를 다툴 만큼 그렇게 진척될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렇게 안 달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저는 다만 이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이유가 현재로서 알려지기로는 이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하느냐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렇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게 전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이제 통상 문제라는 게 정말 예측이라는 게 아예 불가능한 이슈가 돼버렸구나. 시계를 한 3주 전만 돌려도요. 오로지 관세 200억, 2천억 달러, 3,500억 달러 요거에 모든 현안이 집중이 돼 있었지 핵잠수함 건조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자력의 이응자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또 현안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관세 합의된 게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한 달 뒤, 한 달 뒤에 뭐가 쟁점이 될 거야. 이쯤이면 이렇게 될 거를 예상하는 게 이제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너무 예측성이 너무 심해졌다. 예. 예상하기도 너무 어렵고 일단은 상호간에 합의는 했다고는 합니다만 문서로 남아야 또 효력은 발생이 될 테니까 일단 뭐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백한용님이 금관의 효력이 떨어진 듯 점점점. 그런가요? 조선업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찌됐든 간에 조선 산업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사실 기업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어도 미국 법인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쓰면서 숫자로는 실적으로 잡힐 테니까 조선업의 그 호황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협력으로 인해서 조선업의 사이클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호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거든요. 얼마나 더 도움이 될까요? 그게 이제 특수선이라고 하죠. 군함 같은 걸 만드는 게 특수선인데 조선업의 사실 일부 분야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게 조선업 호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현재 수주 상황을 보면 수주의 꼭지점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상호 관세 이런 게 이제 세계 교역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니까 상선의 발주도 좀 줄고 있고 오히려 조선업 자체의 업황은 좀 꺾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이 특수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조선사들이 왜 이렇게 목을 메고 하려고 하느냐? 사업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 사이클에 의한 상선이라든지 뭐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이클과 관계없이 꾸준히 실적을 낼 수 있는 영역이라서 이걸 좀 확대를 하면 우리가 불황기에 좀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이 조선업 호황으로 가기에는 좀 연결이 약하고 다만 미국이 사실 조선업이 무너진 게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냐. 지금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려면 미국에서 새로 만드는 게 좀 어려울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의 기술력이나 뭐 우리의 그 노동자들이나 이런 그 노하우가 좀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좀 현금 흐름도 생기고 실적이 좀 나지 않을까 그렇게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지선박으로. 네. 미국과 조선업이 밀착을 하면 일단 일감은 꾸준히 생길 거기 때문에 네. 일감이 없는 상황보다 일감이 있는 상황이 좋은 거는 맞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용과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방금 상민수 기자 말했듯이 미국은 지금 조선업에 거의 황무지에 가깝기 때문에 시설부터 그다음에 인력 교육 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초반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하. 그 자체는 현금 부담이 될 거고요. 물론 초반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게 다 수익으로 회수가 되면 당연히 좋은 일인데 반도체도 라인 깔 때는 돈 들어가지만 돌리기 시작하면 수익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일인데 기본적으로 군함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면 이게 전략물자, 국방물자는 완벽히 정부가 키를 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회사는 끌려가는 거예요. 네. 이게 회사 대 회사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한 100억 들어간 군함을 미국이 한 200 쳐주면 좋은 일인데 120 쳐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 정부랑 소송할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봐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를 봐야 이게 정말 우리한테 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코끼에서 끌려가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무조건 호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상대가 예측하기 힘든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나와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투자한 그런 조선 회사들이 배만 미국에다가 팔려고 하는 게 아니다. 배는 비싸게 못 팔지언정 국산 무기 체계를 또 미국에다 수출하는 어떤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특정 이제 그룹사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해석이 또 나오죠. 관세 정책, 그 미국의 관세 정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게 미국 내에서도 참 논쟁이 많더라고요. 우선은 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이 또 높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돌려줄 수 있다. 관세 수익 어마어마하다. 1인당 얼마씩 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한다고 하니까요. 뭐 현실을 만드니까 뭐 하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추진력 하나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니까 한 290만 원 정도, 우리로 치면 290만 원 정도를 지금 미국 정부가 올해 관세 한 8월까지 현재 작년보다 늘어난 관세가 수입이 한 1,400조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숫자죠. 그걸 이제 물론 미국 정부의 예산이 엄청 크기 때문에 미국 정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직 뭐 한 자릿수 퍼센트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거를 우리로 치면 우리 뭐 재난지원금이나 소비 쿠폰 나눠주듯이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거고, 우리는 몇십만 원 나눠줬지만 미국은 개인당 한 300만 원,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렇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미국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붙어 있는 이 상호 관세가 위헌이냐 합헌이냐, 위법이냐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논쟁에도 여론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갑자기 지금 주는 건지. 네. 왜냐하면 또 이제 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1심, 2심에서는 트럼프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하는 상호관세 정책이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네, 법을 어기는 거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 불법이라고 했을 때 네. 굉장히 이 관세 정책이 제동이 걸릴 텐데, 그러면 또 뭘 가져올지 도대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는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관세 정책을 수정하고 FTA 맺은 나라와 다시 관세를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리는 없거든요. 뭔가 또 우회를 하고 뭔가 이 판결을 공격하면서 새로운 무역 규제를 도입할 텐데, 그러면 사실 상대국은 더 불확실성에 시달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약간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면,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걷었던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냐, 환급해줘야 하는 거냐, 그리고 또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힘이 쭉 빠지지 않겠느냐, 아니다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또 관세 장벽을 펼칠 것이다. 별의별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관세를 펼칠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미국 법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 싶긴 하지만,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붙어 있는 거는 네. 상호 관세만 위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상호 관세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비상경제법.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뭔가 경제가 비상사태가 되면 비상적인 수단과 규제를 동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의 그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것은 비상사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을 하고, 자, 비상사태니까 나는 상호 관세라는 네. 비상 대권을 쓸 거야라고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뭐 품목별 관세라든지,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지만 슈퍼 301조 이런 것들은 다른 법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연방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상호 관세가 위법이면, 상호 관세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일괄해서 관세를 매기는 게 상호 관세잖아요.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건데, 자, 상상해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일반적으로 매기는 관세가 위법이면, 그러면 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품목별 관세를 매길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 수학 문제 풀었는데 선생님이 출제를 바꿔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호관세 때문에 25%인 거 15%로 낮추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최소한 다 뭐 10%인 나라도 있습니다만 15%로 이제 줄을 맞춰놨으니까 출발선에서 우리는 이제 똑같아진 거긴 한데, 이거 나중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달라지고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또 다른 해법? 변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나오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이게 쉬운 게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게 결국에는 이제 미국 제조업의 붕괴,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살려야 된다는,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 흐름인데, 그 흐름이 그 법원 판결로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연방 대법원 판결과 함께 내년 이제 연준 의장 파월 의장도 내년 5월이면 반년 남았잖아요. 네. 그 연준 의장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또 통화 정책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변수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1년은 유예가 됐습니다만, 또 그 1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하루하루 또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게 되는 거죠. 임지은님이 트럼프 말 한마디로 국내외 경제
정세가 휘청휘청거리네요. 제발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1기 때도 우리가 겪어봤듯이 2기 때도 아직도 트럼프 2기는 1년이 안 됐다는 거.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갈게요.